영어 원서의 제목 The Running Dream입니다. 번역본의 제목은 1분, 1시간, 1일, 나와 승리 사이입니다. 이 소설은 사고로 다리를 잃은 소녀가 다시 달리기를 꿈꾸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16살의 제시카는 고등학생이자 전도 유망한 육상 선수입니다. 그러나 어느 날 닥친 버스 사고로 다리 하나를 잃게 되면서 그녀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지고 마는데요. 함께 버스를 탔던 친구 한 명은 목숨까지 잃었기 때문에 제시카는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쪽 다리가 의족으로 대체된 이후 제시카는 다시는 달릴 수 없을 거라는 절망에 빠지고 평범한 일상조차 다시 배워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기 전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뇌성마비 장애가 있는 로사와 친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법을 배우고 다시 달릴 수 있다는 희망도 품게 됩니다. 저는 이 소설에서 제시카가 단순히 장애를 극복한다는 점보다 장애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공감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이 인물의 성장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주로 성인 소설을 읽고는 있지만 아동 청소년 소설을 반드시 한 달에 한두 권씩은 꼭 읽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AR 북레벨 4.1로 뉴베리 영어 원서를 한두 권 정도 읽어보신 초급 탈출 단계분들부터 특히 유치하지 않은 영어 원서를 찾고 계신 성인 독자에게 적극 추천드립니다. 매달 한 권씩 읽고 있는 로알드 달hl 작가님의 유명 소설 중에 한 권인데요. 국내 번역본은 마녀를 잡아라입니다. 주인공 소녀는 부모님을 사고로 잃고 할머니와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 할머니는 좀 독특하신 분이에요. 자신이 마녀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는데요. 할머니에 따르면 마녀들은 보통 사람들 틈에 위화감 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체를 알아채기가 거의 불가능한데요. 평소 손톱을 숨기기 위해 장갑을 끼고 가발을 쓰고 있어서 겉보기에는 평범한 여성들처럼 보이지만 아이들을 없애는 일을 최고 목표로 삼고 있는 무시무시한 존재라고 알려줍니다. 소녀는 여름방학에 할머니와 영국의 해안 도시로 여행을 떠나서 한 호텔에 묵게 되는데요. 하필 그 호텔에서 마녀들이 정기총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공 소년이 우연히 마녀들의 비밀 회의에 숨어들게 되고 그들이 마법의 약을 이용해서 전 세계의 아이들을 모두 쥐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계획을 듣게 됩니다. 숨어서 이 모든 계획을 듣고 있던 소년은 냄새로 아이들을 감지하는 마녀들 때문에 결국 들켜서 생쥐로 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소년은 작아진 몸을 활용해 여왕 마녀가 숨겨둔 마법의 약을 훔쳐냅니다. 생쥐로 변했지만 의연한 소년의 태도와 이 소년을 담담하게 또 든든하게 지켜주면서 용기를 심어주는 할머니의 콤비가 인상적인 소설이었어요. 아이들의 읽기에는 다소 좀 괴기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출간 당시에 어른 여성이 마녀일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준다는 우려 때문에 일부 부모들과 비평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로알드 달hl 특유의 기발한 상상력과 유머가 돋보이는 소설이었습니다. 워낙 유명한 책이라 영화도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 소설을 유튜브에 있는 오디오북으로 들으면서 읽었는데요. 오디오북 속에서 재현된 여왕마녀의 약간 돌돌 굴러가는 듯한 독특한 바람이 너무 재미있어서 금세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오디오북은 더보기란에 적어두겠습니다. 영어 원서는 북레벨 4.7로 영어 원서 초급 탈출분들부터 추천드립니다. What you're looking for is in the library. 아오야마 미치코라는 일본 작가의 소설을 영어로 번역한 책입니다. 국내에는 도서실에 있어요로 번역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동네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 위치한 도서관을 배경으로 여러 인물들의 삶을 그린 소설인데요. 소설 속 인물로는 매일 양모 펠트 뜨개질을 하고 있는 미스테리한 도서관 사서 고마치 사유리를 중심으로 어쩌다 입사한 회사 생활로 지쳐있는 21살의 여성복 판매원 도모카, 미래의 앤티크 잡화점을 하는 것이 꿈인 35살 가구 제조업체 경리인 류,
출산과 육아로 커리어의 단절을 겪으며 방황하는 전직 잡지 편집자인 나스미. 그림에 재능이 있지만 알아봐주는 사람이 소수라 소심해진 백수 청년 히로야. 마지막으로 퇴직 후 삶이 무료해서 도서관을 찾은 65살의 마사오가 등장합니다. 각 인물은 도서관 사서를 만나고 사서가 추천해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해 가는데요.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책 제목에 도서관이라는 단어만 보여도 멈춰 읽게 되죠. 소설은 도서관이라는 공간과 그곳을 지키는 신비로운 사서, 그리고 삶의 방향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잔잔한 감동을 주는 책이었습니다. 일본 소설 특유의 섬세하고 잔잔한 감수성이 좋았던 소설이었습니다. 영어 번역본이라 크게 어렵지는 않은 편이고요. 영어 원서는 초급 탈출분들부터 추천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프리다 맥파든 작가님의 소설입니다. 최근에 번역본이 나왔는데요. 번역본 제목 역시 코워커입니다. 영양보충제 회사인 픽스에서 나탈리와 돈이라는 두 여성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나탈리는 외향적이고 매력적인 영업 담당 직원으로 회사에서 인기가 많고 실적이 좋은 우수사원이에요. 반면 신입사원인 돈은 회사의 데이터 입력을 담당하는 조용하고 사회성이 조금 부족한 직원으로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아침 8시 45분이면 출근 완료, 오전 10시 15분에 화장실 이용, 오전 11시 45분 휴게실에서 점심 식사. 이때 점심 식사는 반드시 한 가지 색으로만 구성해서 먹습니다. 오후 5시에 컴퓨터 끄고 퇴근.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거북이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거북이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독특한 점 때문인지 돈은 동료들 사이에서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있는데요. 시계 바늘처럼 정확한 돈이 어느 날 8시 46분이 되도록 출근을 하지 않습니다. 마침 돈의 자리에 걸려온 전화를 나탈리가 받게 되는데요. 돈의 목소리인 것 같은 여자가 절박하게 도와달라고 외치고 전화가 끊깁니다. 나탈리에게 중요한 할 말이 있다던 돈이 제 시간에 출근을 하지 않자 걱정이 된 나탈리는 외출 근무를 나간 김에 한번 가본 적이 있던 돈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집으로 들어가 보니 돈은 흔적도 없지만 피웅덩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돈으로 추정되는 시체가 나오게 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유력한 용의자로 나탈리가 지목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제가 보통 영어 원서를 고를 때요. 국내에 번역본이 나오면 맞춰서 영어 원서로 읽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프리다 맥파든 작가님이 국내에도 유명해지고 있는지 번역본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설 역시 프리다 맥파든 작가님의 전매 특허인 빠른 전개와 반전으로 즐겁게 읽은 소설이었습니다. 더운 여름 술술 읽히는 스릴러를 찾고 계신다면 관심 있는 초급 탈출 단계 분들부터 추천드립니다. 영어 원서의 제목은 The Perfect Wife입니다. 이 책은 아직 국내에 번역본은 없습니다. 이 소설은 범죄 프로파일러가 되고자 공부 중인 제시와 남편 카일이 로스앤젤레스를 떠나서 부유한 교외 지역인 웨스트포트로 이사가면서 시작합니다. 이곳으로 이사한 가장 큰 이유는 남편 카일의 승진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서 상류층 커뮤니티에 속하고자 했던 이 남편의 의지 때문이었는데요. 카일이 간절히 합류하고자 했던 이 상류층들의 요트 클럽은 온갖 불륜과 비리가 판을 치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남편 때문에 억지로 함께하게 된 제시는 그 클럽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부부 사이는 삐걱대기 시작합니다. 제시는 범죄 프로파일러가 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를 밟고 있는데요. 제시가 인터뷰하게 된 정신병원에 수감된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은 제시에 대해서 잘 안다는 듯이 굴면서 범죄자와 자신의 삶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음을 직감하게 됩니다. 이야기는 제시의 과거와 남편 카일의 본 모습이 점차 드러나면서 점점 고조되는데요. 이 책의 마지막에는 이 편을 읽지 않을 수 없는 제시의 충격적인 과거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소설은 제시 헌트 심리 스릴러 시리즈 1권으로 크게 어렵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국내에 번역본은 없지만 1권을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10권까지 나와 있으니까요. 시리즈를 독파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유명해진 스릴러 소설이어서 영어 번역본으로 읽었습니다. 영어 번역본 제목은 I Will Find the Key 이고요. 한국어 번역본은 아이가 없는 집입니다. 한 남자가 사립탐정인 율리아 스타크를 방문합니다. 그는 목재 재벌인 마나임 그룹을 운영하는 페르퀸터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율리아에게 휴대폰 속 사진 한 장을 보여줍니다. 사진은 누구인지 장소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시체가 담긴 사진으로 자신의 핸드폰에 왜 이 사진이 들어있는지 본인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신은 그 사진이 찍힌 시간에 술에 취해서 잠들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페르퀸터는 율리아에게 자신이 진짜 그 남자를 죽였는지 알아봐달라고 요청하고 율리아는 형사인 자신의 전 남편 시드니와 함께 사건 조사를 위해서 마나임 저택을 방문합니다. 저택에는 당시 사건의 용의자가 될 수 있는 6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요. 페르퀸터를 비롯해서 아내인 모니카,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며 페르퀸터의 육촌 형제인 비에른과 함께 앤티크 가게를 운영하는 안드레, 페르퀸터의 육촌 형제 중 막내로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아름다운 시리, 마지막으로 30년 동안 마나임 저택을 관리한 아멜리아입니다. 율리아와 시드니는 호화로운 가족 저택에 초대되어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각자의 동기를 추적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줄리아는 이 가족의 복잡한 관계와 숨겨진 비밀들을 밝혀내면서 사건의 진실에 다가갑니다. 과연 이 사건의 범인이 페르퀸터가 맞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구일까요? 또 가족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나름 유명해진 스릴러 소설이라서 기대를 하면서 읽었는데요. 저에게는 그렇게 인상적인 책은 아니었어요. 일단은 주인공인 율리아의 수사 방식에 갑작스런 급발진이 좀 많아서 공감이 안 됐고, 율리아의 어린 시절 과거 이야기를 나중에 풀려고 하는지 떡밥 풀듯이 서술되는 부분과 전 남편을 못 잊고 매달리면서 좀 전전긍긍하는 내용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사건 중심으로 몰입감 있게 전개가 됐으면 했는데 자꾸 격가지 이야기들이 끼어드니까 집중이 좀 안 되고 사건의 결말도 조금 허무했습니다. 저는 후속 시리즈들은 안 읽을 거라서 개인적으로 추천은 아닙니다만 이 시리즈가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치면서 넷플릭스 제작 이야기도 있나 봐요. 영어 번역본으로 읽어보실 분들은 중급 이상 분들부터 추천드립니다. 영어 원서 Don't Sweat the Small Stuff 입니다. 번역본은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입니다. 이 책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만들며 마음의 여유를 되찾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 100가지를 제시하는 책인데요. 자신의 심리치료 경험 후에 쓰인 책이라 정통한 심리학적 이론은 아니고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한 마음가짐을 알려주는 지침서 정도로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은 닥쳐오는 모든 일에 에너지를 쏟지 말고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은 그냥 지나가게 두는 지혜를 익히라고 말합니다. 즉, 작은 일에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고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다 보면 일상에서의 스트레스가 줄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쉽지만 지나치게 쉬웠던 삶의 지혜를 전해주는데요. 개인적으로 이 책은 제목이 다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100가지 정도의 좋은 조언들이 많았지만 이 책에서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조언까지는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유명한 베스트셀러이고 읽기 쉬운 책이긴 했고 딱 100개의 챕터라서 이 책은 오히려 필사용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읽기는 했습니다. 원서 수준이 크게 어렵지는 않은 편이니까요. 영어 원서 초급분들부터 추천드립니다. 영어 원서 Let Them 입니다. 아직 국내에 번역본은 없는데요.
미국에서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에 오르고 아직까지도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에 머물러 있는 책입니다. 예전에 작가님의 5초의 법칙을 인상 깊게 읽었던 터라서 골라 읽었습니다. 이 책을 한 줄로 요약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은 let them 하고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소중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라는 let me입니다. 저는 이 제목을 읽자마자 양희은 선생님의 그러라 그래 라는 음성이 자동 재생되었는데요. 작가가 let them 이론을 만들게 된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아들의 졸업식 파티였습니다. 아들의 옷부터 파트너의 코사지까지 하나하나 다 관여해야 되는 이 작가는 비에 흠뻑 젖은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졸업파티 뒤풀이로 레스토랑도 아닌 타코 가게를 가는 것이 모두 다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모든 상황을 컨트롤하려고 분주한 엄마를 보면서 딸이 한마디 합니다. 걔네들이 젖은 턱시도와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나타나도록 내버려둬. 그들이 원하는 곳에 가서 먹게 두고. 그게 무도회야. 엄마께 아니잖아. 그냥 놔둬. 라고 말합니다. 작가는 여기서 let them을 떠올리고 자신을 구해주었던 이 생각을 여러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으로 만들어냅니다. 책을 읽다 보면 공감 가는 내용이 참 많았는데요. 그중 작가가 어느 날 친구들의 SNS를 보니까 자기는 빼고 친구들끼리만 놀러 간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사실 별일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바쁠 것 같으니까 친구들이 배려해 준 걸 수도 있고요. 하지만 막상 그런 사진을 보면 내가 뭐 잘못했나 혼자 자책하게 되고 땅굴 파고 들어가는 경험들 해보신 적 있잖아요. 이처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많은 에너지를 쓰느라고 정작 중요한 나는 챙기지 못했던 경험이 떠올라서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이 책은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기준에서 판단해 본 경험이 있다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스스로를 미워해 본 경험이 있다면 굉장한 도움이 될 책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나대로 잘 살아가도 된다는 어찌 보면 당연하지만 쉽게 실천하지 못하는 진리를 되새기게 하고 사고의 전환을 도와주는 책이었는데요.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let them, 그러라 그래 라고 흘러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순위에 집중해서 let me 하는 겁니다. 바꿀 수 있는 건 나밖에 없으니까요. 쉽고 명확하게 쓰인 영어 원서라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영어 원서 초급 탈출분들부터 추천드립니다. 필경사 바틀비의 영어 원서입니다. 허먼 멜빌의 단편소설인데요. 이 책은 뉴욕의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필경사, 그러니까 문서를 작성하거나 필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바틀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미국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명성을 쌓으며 순탄하게 일을 해오던 화자는 사무실의 두 필사원에 이어 새로운 필경사 바틀비를 고용합니다. 말도 없고 음울한 바틀비는 처음에는 성실하게 일하는 듯 했지만 점차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만 반복하면서 일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단순한 문서 확인 부탁부터 어떤 요청에도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고용주인 화자를 당황하게 하는데요. 읽으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어요. 왜 바틀비는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고 그저 거절만을 반복하는가 였습니다. 이 작가는 바틀비의 행동을 통해 당시 자본주의 사회의 비인간화, 인간 존재의 소외를 표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냉정한 자본주의의 끝판왕인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무기력하고 오히려 연민마저 자아되는 이 바틀비의 소심한 거절이 강한 대비로 다가왔던 책이었는데요. 후일담처럼 주인공 바틀비가 과거 수치인 불명 우편을 소각하는 일을 했고 그 편지들을 읽으면서 어떤 상실감과 아픔을 느꼈을지 암시하는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은 조금 가슴을 먹먹하게 했는데요. 처음에 책을 주문하고 받았을 때 조금 놀라기는 했어요. 이렇게 분량이 적을 줄 모르고 고른 책이긴 했는데 짧지만 오히려 더 강렬했던 소설이었습니다. 소설이 분량이 적은 만큼 고전 소설을 원서로 읽어보고 싶은 분들이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원서는
중급 이상 분들부터 추천드립니다.